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3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시네요. 자, 볼메그리님. 안녕하세요. 볼메크린입니다. 네, 그리고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입니다. 유튜브 채널 만드셨더라고요. 우리 새날 시청자들한테는 좀 생소할 건데 제가 또 현직 의사이다 보니까 의료적인 내용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은 좀 재미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좀 재미난 내용들 많이 해가지고 우리 새날 시청자들보다는 좀 꼭 그 부분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근데 예정입니다.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예, 왜냐면요. 그렇게 만들 시간이 많지가 예, 않아서. 맞습니다. 봐봐요. 지금 복지과 소사이어티도 해야지. 병원 업무도 봐야지. 영상을 언제 만드실 건데. 뭐 중간중간에 밥을 좀 빨리 먹고 잡지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 어쨌든 간에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 여러분 이래경 전 9시간 혁신위원장도 이제 복지과 소사이어티랑 인연이 있듯이 지금 후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전화하시면 돼요. 02-3272-2353 02-3272-2353 전화하시면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재명 케어를 해야 돼요. 예. 이재명 케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후퇴시킨 의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재명 케어, 잼 케어로 한번 갈 수 있도록 예.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다시 예.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이제 지금 또 차근차근 이 주말을 반납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상구 아찌 오셨네요. 유달사님.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빌리맨님 고맙습니다. 땡큐. 뉴스 스크랩님 민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책 여러 가지가 실패지만 부자 감세도 실패다. 예. 이제 부자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자 쪽이었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내겠다라고 봤을 정도죠. 코로나 쪽으로. 근데 부자 감세를 하면서 그냥 부자가 부자 편드는 느낌? 예. 다른 혀가 좀 길게 뽑아진 건 있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서 어떻게 보면 뭐 기업들 활성화 예. 뭐 이런 쪽으로 가긴 갔겠지만 근데 사실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까 이 파급 효과가 그나마 경제가 잘 돌아가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펑펑 번다면 상관없었을 텐데 예. 부자 감세를 하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전제를 부자들한테 세금 감면 해줘갖고 투자로 이어질 게 한 번도 없다. 요거를 전제하고 여러분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감세는 부자들한테 해주는데 부담을 일반 중산층과 서민한테 지우고 있는데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게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 새날 같은 데서 이걸 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조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도 말씀하신 새날 같은 데라는 국민 유튜브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감히 다른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공중파들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새날이 하기 때문에 이 국민 유튜브 새날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뭐 다소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할 때 한 번씩 찾아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역사에 남기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역사에다가. 예. 그때 윤석열이 이런 짓거리 하다가 망했다 이런 거. 네. 그러고 알아야지 대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일단 이 자료들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기재부가 발표를 해준 거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해준 자료들인데 요거를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야, 언론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예. 기재부가 발표를 했는데 보도해줘야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분석할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좀 요즘 특히 이런 부분에 기자들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일단 올해 4월까지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1, 2, 3, 4 4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액이 134조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로 34%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 4분기에서 한 달만 좀 넘어선 건데
34조 원이 감소되어서 퍼센테이지로는 20.2%가 감소된 겁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부 살림살이라는 게 세입 세출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여기에 2, 3%만 차질 나도 국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예정보다 20%나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써야 될 돈 중에서 20%를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심지어는 4월 한 달만 해도 국세 수입이 47조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9천억 한 달에 10조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단순 12달 계산하면 잘못하면 120조까지 감소될 수 있겠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8조지 않습니까? 120조면 6분의 1 넘는 5분의 1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이게 줄어드는 그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언론들이 별로 심각하게 보도하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국세 수입이 정말 예상이 됐던 거라면 이 금액이 예상이 됐던 거라면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싶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상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더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줄어든 부분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지금 요 화면에 그 기재부가 발표한 22년과 23년도 예산 실적하고 23년도 예산 계획을 가지고 올해 4월까지 또 4월 당월과 4월 누계를 쭉 비교해 봤는데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감소했던 총 국세 감소가 34조 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 회계에서 33조 4천억이 감소했는데 그 33조 4천억 중에서 31조가 이제 내국세인데 그 내국세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게 15.8조. 무려 30.8%나 감소한 게 법인세입니다. 여러분, 법인세는 모든 법인이 다 내지 않는 거 아시죠? 네.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법인은 꽤 괜찮은 법인입니다. 전체 법인 중에서 반도 법인세를 못 내고 있고요. 그 내는 반 중에서 90%를 상위 그 10개 내지 이 30개의 법인들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감소를 했단 말은 이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세금을 덜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준 거 가장 크게 작용했죠. 그런데 거기 더해가지고 그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서 줄어드는 거, 또 중간예납, 기납부세 이 법인세를 한꺼번에 내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중간에 좀 내게 해주는데 작년에 이걸 좀 많이 냈거든요. 21년도에는 25조 6천억인데 22년도에는 34조 원을 중간 예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예납을 많이 했으니까 그 올해가 좀 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도 있지만은 어쨌든 총 감소한 액수가 16조 원이나 되니까 이 16조 원이란 말은 기업들한테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안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16조 원이 인력 채용이나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왔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일자리 감소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러면 종합소득세 감소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법인세 다음으로 많이 감소한 게 이제 소득세인데요. 물론 일반 소득세도 있지만은 종소세 이거 내는 것도 좀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뭐냐면 그냥 소득세 플러스 다른 여러 군데에서의 그 수입이 많으니까 종합소득세를 이번 5월달에 신고하고 6월달에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감소도 상당 부분 있는데 물론 그 감소 안에는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부가가치세 요거는 이제 모든 물건을 살 때 팔 때 그 매기는 건데 그것도 한 3조 8천억 정도 감소되는데 비율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9.6% 10% 정도 줄어든 건데요. 또 여기다가 세제 지원이라 세정 지원을 해가지고 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준 거, 그것 때문에 세수 이연 기저 효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세금을 깎아줘 가지고 감소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3조 4천억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소득세를 특히 그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감소해 줘서
이 종합소득세가 줄었던 부분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다가 또 무역이 어려워지니까 관세 수입도 줄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관세 수입도 그 1조 4천억이 줄었는데 이게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8%. 거의 반토막 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관세가 적으면 우리가 수입을 그만큼 적게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가구 무역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수입이 적다는 말은 수출도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탈로 전체적으로 이 종합소득세가 다 그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뭐 정권거래세, 인지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해서 심지어 관세까지 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뭐 전년 기준, 전전년 기준을 전전년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예측을 했을 텐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이런 도미노 효과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격이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뒤에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주무부서인 기재부 세제실에서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58조 원의 초과 세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자기들 예상보다 58조 원이 더 그쳤다는 거예요. 한 해 살림살이의 10%를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민간 기업 같으면 바로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 잘리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세제실장만 교체한 것으로 끝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세금 감면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주장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적으로 세금 감면해줘서 투자가 활성화된 사례는 없고요. 일단 그럼 우리나라가 감면해줄 만큼 세금 많이 내느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OECD 그 33개국 중에서 한 상위 뭐 6등 내지 10등 안에 드는 30% 안에 드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과 비교해도 우리가 반밖에 안 내고 있고요. 이 OECD 중에서 유럽의 국가들, 뭐 북유럽 빼고 중부 유럽인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도 3분의 1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유럽 정도 수준밖에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 나라들 다 못 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깎아주자 하니까 그 실질 조세 부담률, 그러니까 명목 조세 부담률이 아니고 실제로 각종 그 세제 감면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내는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30% 정도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더 깎아주겠다. 명백하게 이거는 무슨 경기 활성화 효과, 투자 그 유발 효과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있는 사람들 돈부터 보태주겠다 이거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과학기술이라고 윤석열이 그러면서 그 대기업 바이오 회사들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당장 어떻게 할 건데 망한 뒤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수가 펑크나니까 이거를 깎아준 걸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들면 유류세 인하 조치 철회 그리고 자동차에 따른 개별 소비세 경감 조치 중단 요 조치 하나만으로 새로 차 산 사람은 그랜저 같은 경우에 36만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유류세 인하 조치 철회는 지금 이제 유가가 그 비싸기 때문에 그걸 세금을 경감해가지고 유가를 안정화시켜주는데 지금 기름값 내렸다고 이걸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게 연간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조만큼을 지금 뭐 돈이 많아서 차고 있는 게 아니고 서민들이 대부분 자가용이나 또 상업용 그 상용 트럭 같은 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6조 원을 더 걷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쓰는 기름값 중에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이거 같아요. 검찰총장하고 그러던 시절에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뭐 조선일보 사장, 뭐 중앙일보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 만나면은 예. 주로 민원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놈은 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진 자들의 시각의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또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노조 때문에 못 살겠다. 예. 거기 민원 처리해주는 딱 그 느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민원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세계적으로 그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냐 하면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자본가들하고 기업가들한테 이렇게까지 편한 나라가 있느냐 할 정도로 규제가 강해서 못 살겠다 하고 외국으로 나간다 하는데요. 거꾸로 외국에서 한국에 못 들어와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까르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까르푸가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노동자들 탄압했냐.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예. 네. 제가 실제로 까르푸가 한국에 철수하기 전에 까르푸 한국 대표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레지던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나라에서는 안 하면서 왜 한국에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까르푸의 정신과 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한국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안 하면 다른 기업들한테 욕 듣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더 말 안 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한국에서 못 견뎌가지고 까르푸가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까르푸 매장을 이마트 팔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3조 정도 남겼다고 그러더만요. 그렇게 못 살아서 도저히 한국에서 사업을 못 해갖고 나가면서도 또 챙길 건 다 챙겼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한국의 노사 문화나 기업 관행과 이 세금 제토 이런 것들이 자기들 보기에는 대단히 후진적이고 낭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전제 조건이요. 자기가 경제를 잘 운영해갖고 경제가 막 활활 돌아가. 근데 이번에 지금 OECD인가요? 예, 거기서 세계 성장률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만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잘 운영해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세금을 깎아주는 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예, 근데 경제를 완전히 망쳤어. 쉽게 표현하면 경기가 완전 침체됐어.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세 감소에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도 결국은 뭐냐면 지가 원인이고 예. 잘못된 처방이고 이게 예.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점점 가속해서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하는데요. 앞서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초부자들이 우리 세금 좀 더 내겠다라고 나서서 선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분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거든요. 그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이런 소리 한다라는 정도로 가시거리를 처리하고 왜 그러는지 그 논리라든지 또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날 10년 동안의 주장이거든요. 예. 노동자나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노예들이 있으면 노예가 건강해야지 뭔가 생산성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플렉스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윤석열 포함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노동자는 때려잡는 대상이잖아 지금. 노동자가 국민 다수를 이루고 이분들의 구매력과 소비력이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구조상 내수가 너무 침체돼 있고 빈약하기 때문에 내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든 노동자들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쥐어짜고 옛날같이 압박하고 박해해서 이걸 경제 구조를 저임금을 유지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가능하지 않은 구조인데 3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상황. 코로나가 끝나면서 윤석열이 집권했을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부자들한테 고통 분담을 감내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취임하면서 그랬잖아요.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이야기하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들어서서 부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민들한테도 고통 분담을 이야기하면 예.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이건 뭐 중국 때리면서 무역부터 망하게 만드는데 취임하자마자 부자들 세금 감면을 부자 감세를 단행하면서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 코로나를 잘
이겨낸 그 아주 성공적인 정부라고 WHO에서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안 쓰고 절감했던 그 재정여를 가지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확 풀어서 국민들이 이 폭발적으로 보복 소비를 하게 만들었어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제 도약을 할 건데 이때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지고 그걸 막아버린 거.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 경제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정처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도 주로 고위직들은 기재부에서 낙하산으로 파견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평균 16조 4천억 5년 동안에 82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기재부 연관에 있는 사람들이 예. 낸 연구 결과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까지 오늘 정도면 기재부에서도 좀 알짜배기 자리를 못하고 밀려난 분들이 이런 데 가고 기재부의 제일 핵심 보직들은 주로 금융 관련된 공기업에 가거든요. 그러면 뭐 평균 연봉이 5억 이렇게 되니까 기재부 20년 동안 못했던 거 한 2, 3년 만에 다 벌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그 5억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뭐 비서라든지 차라든지 모든 저 시스템 비용은 법인카드로 다 해버리니까 오롯이 그는 저 축적할 수 있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기재부니까 또 세금 감면 방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1억이 넘어가는 소득이 발생되면 50%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 적게 내면서 그 돈을 보존해서 20년 동안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이 만회하는 그런 기회로 쓰는 분들이 핵심이고 그래도 예산정책처 정도 갈 정도면 공부는 좀 했는데 이 안에서 못 이겨가지고 한직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주로 낙하산을 갔는데 예. 여기에서도 그 5년 동안에 82조 원 세수가 덜 거칠 것이고 또 뭐 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만 있으면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기하고 비교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연간 한 6조 원 정도의 세금 감면을 해주는데 지금 16조 원이니까 1년에 평균 10조 원 이상 더 해줬던 그런 정책들이 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단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실이자면서 들어간다는 비용이 1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민한테 지원금 깎겠다는 게 1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들이 실책으로 뭔가 한 거는 빌미 잡아가지고 깎거나 막 탄압하는 용도로 쓰면서 실제로 알고 보면 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부자 감세의 나비 효과 예.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뭐 저 깎아가지고 또 자기들 쓰는 일조를 또 만들어내면 그거는 또 나름대로 균형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82조를 빵꾸 내놓고 이거 메꿀 수 있는 게 죽었다 깨어나는 정도의 그냥 노력을 해도 거의 한 20%도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모았던 돈이 좀 꽤 있나 보죠? 사비 털겠다는 거 아니야? 플렉스인데? 예, 뭐 당연히 그것도 이제 맞춰거니가 없네 진짜. 환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이 작년 연말에 그렇게 부자 감세를 막는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그 이명박 박근혜 때도 왜 시행령 정치를 해가지고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 기껏해야 이제 민주당이 막았던 게 조세특례법에 따르는 저 세금 수익 감소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 요 부분이 민주당이 이게 중산층들이 주로 그 해당되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1년 동안에 한 1조 7천억 정도를 이제 경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다수의 중산층에 대해서 미치는 거고 셀러리맨에 대해서 미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카드를 많이 쓰는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이 지켜냈습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 요것에서도 한 1조 6천억 정도가 이 세금이 감소되고요.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그 농업용 또 어업용 기자재를 사면 그 세금을 0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연평균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해봤자 이게 돈이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 법인세 감소라든지 또 소득세 감소 또 종합부동산세법 조정 이런 것들이 한 건당 연간 4조 2조 내지 4조 5년 합하면 한 5조 내지 20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감세를 이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을 한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는요 대통령의 완전 부적격자예요. 예.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꼴통인 거죠. 국가의 상황을 봐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권하자마자 부자 감세. 그리고 나머지는 부족 부분은 일반 서민들한테 뜯어내가 머릿속에 콕 그냥 고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아, 좀 있으면 세율이 똑같아지겠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10억 버는 사람이나 예. 일반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세율이 똑같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누진이라는 제도는 많이 벌수록 저 비율이 더 높아진 제도입니다. 동일 세율이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공평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벌금도 누진율을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똑같은 뭐 저 주차 위반 5만 원, 뭐 신호 위반 8만 원 이렇게 하는 건 불합리하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만 원 벌금 내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50만 원 벌금 내라.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쨌든 이 누진율이라는 그 형평성과 공평성의 기본 원칙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방금 푸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래 되면 이 누진율 자체가 사라지는 그 이상한 이 형평성의 그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나 이 걱정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기본 원리도 몰라요. 예. 자본주의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빈입금 부익부가 계속해서 심화되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누리려고 세율 적용해서 세금이라는 걸 내는 거거든요. 예. 부자들은 세금 바꿔주고 서민들은 뜯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똑같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이 보수 쪽에서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숨죽이고 있으면서 이런 것만 밤새도록 연구했나 싶을 정도로 이 기가 막힌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일단 그 상위 10% 그가 내는 이 법인세 그 중에서도 이 상위 이들이 내는 법인세 50%는 상위 1%가 다 냅니다. 이분들을 깎아주는 게 연간 4조 5년 동안에 20조를 깎아주는데요. 이 구간을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 걸 3단계로 해서 한 단계 축소시킨 것만으로도 연평균 3조가 넘게 감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인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법인세를 내는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내면 법인세도 내고 배당금 내면 이중과세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뭉쳐준 거예요. 또 2월 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결손이 나서 2월을 하면 이 부분도 세금을 그 더 많이 깎아주게 해 있는 거. 외국 법인의 국채 이자하고 양도소득 비과세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가지고 법인세 수를 연간 이 4조 이상 깎아주는 이 전부 다 시행령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 안 한 민주당으로서는 그 대처를 못하고 저 손발 다 묶인 채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때 이게 이슈였잖아요. 초부자 감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조용히 들어갔지만 참 희한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찬성하고 지지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뽑은 대통령이라도 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할 때는 과감하게 선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지지를 그나마 유지하면서 30%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법인세는 그나마 이제 기업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건데 소득세는 그 기업을 소유한 이 개인에 대해서 감면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률이 정말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고 유럽에 비해서는 정말 더 적은 이런 나라인데 요것도 연평균 2조 7천억 정도를 깎아줘가지고 5년 동안에 13조 5천억 정도를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중에서 과세 표준 구간 앞서 법인세도 그 구간 하나 조정해서 1% 조정해주면 연간 한 3조 정도가 이 감세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요 부분 또 그 과세 표준 구간 조정에 따르는 효과가 연간 2조 8천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과세율을 조금씩만 낮춰줘도 이게 그렇게 크고요. 25년부터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시행을 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유예 기간을 거쳐서 25년부터 시행되거든요. 또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도
그 축소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갖고 금투세에서는 4조 300억, 또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감소에는 1조 한 500억 이런 것이 이제 그 덜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그 다 모두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세 감소로 해준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 금액들은 금액의 규모는 적지만은 부자들 개인에게 직접 감세를 해주는 거라서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거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소득 자체를 많이 깎아주는 그러면 정부세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금 관련해서 가장 성공적인 보수 언론의 아젠다 전략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부세가 상위 1% 내지 맥시멈 3%입니다. 그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는 건데 택시 모는 운전기사들까지 전부 다 나서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젠다가 성공을 했죠. 역사적 코미디죠 그거는. 예. 아니 집이 아예 없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내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 종부세 내는 게 꿈인 분들조차도 이걸 반대하고 해서 결국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 세금 관련된 여론몰이 정책의 세계적인 교과서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또다시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공제액을 높여주고 또 주택분세율을 낮춰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1조 1,200억, 5년 합쳐서 5조 6천억 정도를 감소해 주는데 여기다가 올해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깎아준 데다 경기 하락까지 더 겹치니까 이 부분의 세수 감소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지금 이 화면에 그래프 나오는데요. 이 푸른색, 요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해당 그 주택 가격, 그 과세 대상 금액, 그러니까 이 매매 금액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과세 대상 금액에서 5억 원, 9억 원, 11억 원, 20억 원, 30억 원 이런 주택들에서 세금을 얼마 내다가 얼마를 주느냐를 보는데 여러분 보신 대로 그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감소폭이 훨씬 더 큽니다. 나 진짜 아유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예. 한동훈이 1년에 덜 내는 종부세가 2천만 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부자들이에요. 지금 강남 부자들 아닙니까? 걔네들 이 특성 자체가. 근데 제가 심하게 줄였네 저거. 예. 일단 5억 원 내는 사람은 5억 원 이제 부과 대상 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6만 원이 줄어드는데 30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1,200만 원이 줄어들고요. 방금 언급하신 한동훈 같은 경우에 50억 원 이상의 주택은 2,600만 원을 줄여줍니다. 연간. 물론 50억 원 이상 낸 사람이 2,6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고 또 줄여준들 고맙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줄여버리면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연간 이 그냥 감세만으로도 1조 1,200억인데 이걸 누적해서 하면 5조 6천억을 이 종부세 감소로 국민들이 덜 받게 되고 그만큼 다른 데서 더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있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저 종부세 저거 흔들려고 주택 고급 주택 갖고 있는 노인이 있는데 예. 종부세 낼 돈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막 흔들어댔던 기억이. 예. 아 그거 저 세금 유예했다가 나중에 팔 때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거든요. 현행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차익이 많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납부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과다한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됐냐 이렇게 언론 작업들을 했는데 이 언론들이 또 이번에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마사지를 하냐면 참 가지가지 한다라는 이 언론들의 마사지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로 포장을 하지 않고 그 212개 이 세금 관련된 법안으로 인한 감소 효과다 이렇게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104개, 민주당이 107개, 무소속 의원이 1개를 제출했는데 이
이렇게 법안이 제출되고 심의되는 동안에 증세 관련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 사기꾼들이네. 예. 그 시행령으로 다 했으니까 통과되지 않았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세 관련된 법안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행령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에 따라서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무 많은 감세 법안을 내서 그로 인해서 이 세수가 감소한 거니까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냥 겉웃음만 나오네요. 예. 부자 감세론에 대한 물타기 전략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잘 안 통하는 건데 이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역사적으로 외국에서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례로 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구간별 세율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앞서 말씀드렸던 한 구간을 줄여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명목 최고 세율을 25%에서 20% 낮추는 이런 법안을 그 통과시키면 그 세수 감소가 요 법안 하나로 한 29조 8천억, 30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경제가 활성 안 된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그러면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2월 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자기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반영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세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규모가 이 정우택 의원 그 세법 개정안으로 하면 한 30조가 감소되고 이 박홍근 의원 세법 개정을 하면 그 연평균 1,600억, 5년 동안에 8천억 감소하는데 이걸 동등하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 여야가 같이 감세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구나라고 오해하도록 기사를 어렵게 썼더라고요. 참, 진짜 기레기가 문제라니까. 예. 그래서 이 정권이 뭐 오래 가진 않겠지만은 그 다음에 출범할 민주정권에서 이런 너무나 편파적이고 왜곡된 언론들을 어떻게 그 정상화시켜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 화장품 아몰에 예. 시청 이재명 때문에 2천억 빠졌다고. 아니 그 문제를 뭐 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100인데 예.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때문에 2천억 빠졌다고. 뭐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그 핵 처리수에 대해서 진상을 이야기해서 이 남해안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뭐 언론이고 하니까 뭘 우리가 그 고려할 여지가 있겠나 싶은데요. 일단 이렇게 세수 자체가 감소되기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경제가 어려지면 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이 또 언론들이 굉장히 유율배반적인 작태를 보이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그 부자 감세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부자 감세를 해놓으니까 이 자기들이 떠들었던 효과는 안 나타나고 세수가 감소돼서 적자 재정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기사를 엄청 세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아직 비판 기사는 안 쓰고 있는데요. 세수 감소로 인한 문제를 세수 펑크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라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산정책처가 낸 자료 중에서 그 추가로 재정 부담 증가, 세수 감소가 82조 원 된다고 했는데 그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는 92조 원이다.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도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어. 이런 식의 물타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이 열심히도 그렸다. 그래프. 예. 그래프도 그 참 이 예상정책 자료를 가지고 기자가 여러 가지 좀 모양 좋게 보이게 도표를 많이 그렸는데 일단 재정 부담이 붉은색입니다. 연간 18조 3,500억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이 2022년부터의 이후의 상황이다라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이 국회 예산정책에 내놓은 22년 가결 법안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 중에서 마지막 재정 부담 증가 요것만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싹 같은 기자가
그 전혀 다른 입장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얘네들이 그거 아니에요. 세수가 줄었으므로 복지를 줄이자 이런 예. 논리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또 밑밥을 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앞서 푸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세수 감소 82조 원, 재정 적자 92조 원이 예상되는데 도대체 기재부는 뭐 한 거냐?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동조했으면 범죄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기재부의 공동정권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검사도 특수부 검사들만 잘 나가지 다수 검사들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기재부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특정 분야에 특정 라인에 쓴 사람만 승승장구하고 지금 그 정권 바뀌고 나서 낙하산으로 가장 많이 간 집단이 검찰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간 데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도 그 차관으로 낙하산을 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중인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저 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 이제 옛날에는 그 한 과장 때쯤 기재부 내에서는 저 차관 승진이 어려우니까 미리 그 부처 교류란 이름으로 타 부처에 가서 한 5년 10년 있다가 거기서 실장 승진하고 차관 승진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바로 장관을 달 때 기재부에서 직접 내리고는 이런 경우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재부 내에서도 이 자기들이 이득은 일부 받지만은 기재부 부서 내에서 이제 막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수추계를 하는 것은 세제실이거든요. 세제실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일 못하겠다 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58조 원 세수 초과 세수 추계를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제실장을 경질을 하고 그 자리에 금융 분야의 그 잔뼈 굵은 윤태식 그 국제경제관리관을 이 발탁하기도 했는데 이분은 지금 관세실장으로 갔다 하더만요. 그런데 기재부 내에서는 이렇게 하고는 살림살이 못하겠다라고 반발이 나와가지고 세제실이 아주 저 곤혹을 치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세제실에서 이렇게 시킨 대로 잘하면 올라가니까 뭐 기재부 내에서도 이 그 어느 선에 줄 서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재부하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1대1 인사교류를 합니다. KDI 연구원이 기재부의 과장으로 가거든요. 타 부서에서는 부서 사무관 정도가 그 산하기관에 감나를 배나를 하는데 기재부는 KDI하고 과장급 교류를 1대1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열사죠. 예, 계열사로서 한 몸같이 이렇게 해서 KDI가 기재부를 항상 옹호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KDI조차도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세수 추계 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쉽게 표현하면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측면이 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정치 기조잖아요. 예. 이번에 내가 비판한 게 그거잖아.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별 문제 없는 바이오 대기업들 삼바 같은 데다가 세금 깎아주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요. 국가가 정치적 시스템을 깔아서. 근데 세금을 깎아주면 실제로 국민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서 내에서도 제가 이제 내부 이야기를 사석에 좀 듣는데 그 뭐 같이 일하던 분 중에서 기재부에 파견 왔다가 또 다시 기재부로 돌아가고 이런 분도 있고 또 청와대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저 분이 제가 국장할 때 과장했던 분인데 지금 복지부의 의료정책 실장을 하다가 이번에 잘렸습니다. 정말 사람 그 올곧고 또 진솔한 분인데 저분을 그 잘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분도 뭐 직접 이야기를 해보지 못했다마는 담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잘림으로써 정권 바뀌면 차관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 오래 못 갈 거니까 그러니까요. 휴직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시나 봅니다. 어쨌든 이 세제실에 있는 사람은 올 연말에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난번에는 새 실장 혼자만 잘리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실장, 국장, 과장들 대대적으로 잘릴 건데 문제는 현 정권에 기여해서 잘리는 거기 때문에
영전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잘려나가면 또 그 자리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재부에 인사이동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또 관가에 돌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만 물러나면 될 건데 복잡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통합재정수지에서 우리가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재부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재정의 적자 부분인데 이게 이미 54조 원 적자입니다. 이제 5월 달 끝나고 6월 달 진행 중인데 예. 이거 거의 한 100조 나겠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대로 놔두지는 않을 건데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 하반기에 증세 같은 걸 일부를 처리할 것이고 또 뭐 구시세선 팔았고 세외 수입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 나가는 걸 줄이면 적자 규모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54조 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적자 규모가 외환위기 때 1998년도에 8조밖에 안 났고요. 가장 큰 세수 결손을 초래한 2014년도 이때도 10조 9천억밖에 안 났는데 이미 그 5배가 적자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두고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적어도 5년 내지 10년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 심각한 거죠. 참. 근데 이게 세수 감소 대책이라는 게 있긴 합니까? 예. 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54조 원을 메꿔내야 되니까 하는 조치들이 앞서 푸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서민들 그 등치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개별 소비세 인하해 준 것을 종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내수 신작을 위해서 자동차 같은 거 사면 그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 정책을 이제 매년 6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연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2018년 7월부터 시작해갖고 5년 동안 10번을 연장을 했거든요. 이번에 중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많이 사라고 깎아준 세금이잖아요. 예. 이제 그거 없어. 그러면 내수가 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종료하면 1년 동안 5천억이 이제 신규로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봤자 하반기에 7, 8월 달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2,500억 세수 추가가 들어오는 선에 그치고요. 더 큰 게 유류세 인하 축소입니다. 이거 심각하지. 예. 이게 그러고 서민들한테 가장 많은 이 피해를 끼치는 건데 명분은 이제 그 두바이유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니까 그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직접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걷던 유류세를 경감시켜 준 거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 해 5조 5천억이 이제는 더 그치게 됩니다. 경감 안 해주면. 그런데 이 5조 5천억은 그동안 경감받던 서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경유가 가격이 인하되었고 이제 휘발유하고 같은 정도 하다가 이제 1,30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세금을 깎아줘서 떨어지는 게 더해져 있는데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가격으로 2,500원대로 또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내가 거죠. 항상 하는 얘기인데 경제는 선순환 시켜야 돼요. 예. 하다못해 최저임금도 올려서 내수가 잘 돌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악순환이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이게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 망하지. 지금 무역 망하고 있지. 그러면 경제 망한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종부세도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인하할 때 공정시장 가액이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거래가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몇 프로로 봐줄 것인가를 했는데 이건 시행령이거든요. 또 그 적용 비율 같은 거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80%에서 60% 깎아주는데 이걸 다시 80%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더 웃긴다. 예, 저거 스스로 한 것들을 저거 스스로 부정하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표시예요. 이거는 예. 예상이 이미 됐던 것들이잖아요. 이 도저히 세수 감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반발 물러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 다 해봤자 그렇지. 몇 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역 적자 아니에요? 예.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장사 잘하게 만들어 주고 세금을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도 깎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미국 말 듣다가 지금 중국에서 쪽박을 차게 됐는데 그나마 또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 이재명 대표 만났다고 뭐 대사를 초치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6.25 때 침략한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36년 동안 일제에서 강점했던 거는 또 가서 저 사죄하고 뭐 이런 식의 정말 이 도대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인지 그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렇게 인한 세수 결손을 메꾼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서민들한테 주던 혜택을 처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각종 지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정책을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상을 줄이고 규모를 줄이고 금액을 줄입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예. 부분이. 그러면 서민들은 조직화, 세력화가 안 돼 있으니까 끽수로도 못하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뭐 반찬 배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갑자기 오다가 안 오면요 사람들이 구걸 못하니까 그냥 쫄쫄 굶고 있다가 찬바람 불고 겨울에 동사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그 굶어 죽는 아사 사건이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벌어진다는 것들이 말이 안 되는데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태원 참사가 재현될 수 있나 생각했지만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서 방법은 빨리 바꿔야 된다. 뭐 이래저래 해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대책이 이거네. 우리들 대책은 그거네. 예. 왜냐하면 이게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뭐 무슨 기재부 담당된다는 물러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권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 추경은 얼마나 무능해요. 야, 경제가 어떻게 좋아질 건데 수출을 늘려서 수출을 어떻게 늘릴 건데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정권 바뀌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지 이럴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바꿔놓은 것들이 그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넘어서서 그렇죠. 이것을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는 방안. 예를 들면 그동안 너무나 그 적게 걷고 있던 세금을 국민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선에서 그 OECD 평균까지 가는 방안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또 뭐 사회복지 목적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더 거둬진 세수가 재정적 격차를 메꾸는 걸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복지 혜택으로 와닿도록 하는 방안. 그것도 서민들에 대한 취약계층 복지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다수 국민들이 자기 삶의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어야지 그 다음에 세금을 또 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수가 증가되는 그런 선순환되는 구조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전쟁 중에 2차 대전 중에 런던이 그 V2 로켓 폭탄으로 쑥대밭이 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겁니다라는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전쟁을 이겨냈듯이 지금 이 그 음혹한 시절을 이겨낸 힘을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다음 정권에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발표하는 거. 이번에 사실 싱하이민 중국 대사 만나서 한 것도 정부가 안 하는 외교를 대신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중국이 뭐 히트루 관련 규제라든지 이렇게 세게까지는 못 가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유예를 얻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저렇게 폄하하고 왜곡하고 또 압박할 그런 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서민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권 자체의 본질은 그냥 부자 정권이에요. 예. 이걸 알려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경제가 안 좋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수가 덜 거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예. 자발적 작은 정부. 결국에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면 결국 국가는 망하는 거다. 선진국에 이탈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정봉주 TV로 가시면요. 오늘 최강욱 의원 나오셔갖고 이야기 하신다니까. 요즘 최강욱 의원 엄청 지금 뿔나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새날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지 TV로 가세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